생지옥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중동의 하늘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밤하늘을 갈랐고 그 아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장면들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울부짖고 어머니들이 잿더미 속에서 자식을 찾아 헤매는 모습들,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이 통째로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박준혁은 그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불타는 중동의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국방부 산하 방산전략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15년을 일해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아랍어였습니다. 동시 통역이 뒤따랐습니다. 박 연구원,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박준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 순간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파상 공격이 시작된 것은 그보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례 없는 규모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 항만, 금융 네트워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정유시설이 불타올랐고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항구는 마비되었습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 기지에서는 폭발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의 30%가 하룻밤 사이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걸프 해역으로 급파했고 유럽연합은 긴급 외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혼란스러운 곳은 공격을 받은 나라들의 내부였습니다. 왕정체제를 유지해온 중동의 군주들은 이란의 공격이 단순한 군사적 도발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좌 자체를 겨냥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것은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체의 패권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알-마수드 국왕, 아라비아 반도의 작은 왕국, 알카리마 왕국의 군주였습니다. 인구 400만의 작은 나라였지만 알-마수드는 중동에서 가장 맹철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 대신 간소한 집무실을 선호했고 측근들에게조차 자신의 생각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란의 공격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알려졌을 때 국제사회의 반응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왜 미국이 아닌가? 왜 영국이 아닌가? 왜 프랑스나 독일이 아닌가? 그토록 많은 강대국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한국과 우크라이나인가? 하지만 박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자신이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젊고 이상주의적이었던 그 시절의 자신은 대한민국이 언젠가 국제무대에서 진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조금씩 흐릿해져 갔습니다. 현실은 냉혹했고 국제정치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혁은 자켓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마.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그가 미처 다 담지 못한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뜨거운 감각.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박준혁은 이란의 파상 공격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났는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조용히 드론 기술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의 정밀도를 높이고 중동 전역에 퍼져있는 친이란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었습니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 만든 저항의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그 모든 준비가 하나의 거대한 주먹으로 운집되어 중동의 가슴팍에 내리꽂혔습니다. 문제는 그 주먹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은 일부 공격을 막아냈지만 이란이 동시에 발사한 수백 기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의 물량 공세를 완전히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화도 공격이었습니다. 한 방향에서 10개가 날아오면 다른 방향에서 20개가 날아왔습니다. 방공망이 과부하를 일으켰고 그 틈새를 뚫고 들어온 미사일들이 목표물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알마수드 국왕의 결단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방법이었습니다. 이란의 포화도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실전에서 경험하고 해결책을 찾아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2년 이상 버텨내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실전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전자전 교란, 드론 대 드론 전술, 이동식 방공 시스템의 운용, 민간 인프라 보호 전략, 이 모든 것들이 우크라이나의 땅 위에서 피와 눈물로 쓰여진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2 천구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비궁 배전차 미사일. 이 무기들은 이미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공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실시간 전장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기반의 위협 식별 알고리즘. 박준혁의 지난 15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개발해온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동시에 날아오는 수백 개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적의 요격 수단을 자동으로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직 실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실제 전장의 혼돈과 변수들 속에서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버그가 있다는 것을. 택시가 국방부 청사 앞에 멈췄습니다. 박준혁은 요금을 계산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이 울리기도 전에 연결되었습니다. 왔습니까, 박연구원? 목소리의 주인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의 한국어였습니다. 박준혁은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짧은 침묵. 저는 알마수드 국왕의 특별 고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박준혁은 멈췄습니다. 이수진.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습니까? 국왕께서는 당신이 개발한 통합방공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2년 전 국제방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읽으셨습니다. 국왕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박연구원. 박준혁은 청사 정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둡고 텅 빈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완성된 무기가 없어도 싸워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2시간입니다. 72시간. 그 안에 시스템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으면 알카리마 왕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박준혁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시스템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버그 하나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그를 괴롭혀온 그 작고 교활한 코드의 오류 때문에.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미 그 버그가 문제라는 보고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일부 고위 관리들은 시스템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그 모든 압박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2시간 안에 그는 청사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비원이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청사를 찾은 그를 보고도
경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밤이 박준혁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코드가 떠올랐습니다. 수십만 줄의 코드 중에서 그 버그가 숨어있는 위치, 그는 대략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아직 재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였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환경에서만, 그것도 특정 조건이 겹칠 때만 발생하는 귀신 같은 버그.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그의 사무실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군복을 입은 장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연구원님, 저 이수진입니다. 직접 찾아뵙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전화로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밤에 여기 있다는 것은 그녀가 전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이곳에 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렸습니까? 5시간입니다. 군복의 장성이 대답했습니다. 박 연구원이 퇴근한 직후부터입니다. 박준혁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어지럽게 쌓인 서류들과 여러 대의 모니터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버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원하십니까? 국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성된 시스템을 만든 사람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박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코드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72시간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작합시다. 그로부터 12시간 뒤 서울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과 드론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코드와 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 박준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단순한 국왕의 특별 고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알마소드 국왕이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요청한 진짜 이유가 아직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은 이란의 공격보다 더 오래되었고 더 깊었으며 더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중동의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72시간 안에 버그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세월의 밤은 깊어갔고 중동의 하늘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우크라이나에서는 한 남자가 박준혁에 대한 파일을 열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올렉산드르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수석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키이우의 하늘에는 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러시아 드론 공격 경보였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미있군.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알카리마 왕국, 세 나라의 운명이 하나의 코드, 하나의 버그, 그리고 72시간이라는 시간 속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뭔가 전혀 다른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중 1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빈 커피잔이 책상 위에 4개 놓여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의 옆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코드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코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동시에 400개의 위협이 날아와도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유격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공자산에 자동 배치했습니다. 오류율 제로. 반응 속도 0.3초. 세계 어느 나라의 방공 시스템도 이 수치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특정 조건이 겹칠 때마다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멈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5초에서 7초 동안 판단이 지연되었습니다. 단 5초.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5초는 도시 하나가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준혁은 그 조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값이 충돌할 때 이 지연이 발생하는지를 지난 6개월 동안 그 조건을 재현하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패턴이 없었습니다. 아니, 패턴이 있는데 그가 아직 못 찾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연구원님, 잠깐 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에서 보내온 데이터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격 당시 수집된 실제 전장 데이터였습니다. 공격 패턴, 발사 간격, 드론 기종별 열 신호, 전자기 교란 주파수, 잠대한 양의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났습니까? 올렉산드르 코발렌코가 보냈습니다. 박준혁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수진이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언급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것을 보냈습니까? 이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박준혁의 눈에 걸렸습니다. 당신의 버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준혁은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처음으로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떻게요? 러시아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하다가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코발렌코는 그 러시아 시스템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도요. 러시아가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수진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러시아가 실패한 방향을 알면 당신은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준혁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패의 지도가 있다면 그 지도를 피해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데이터 파일을 자신의 시스템에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내선이었습니다. 박연구원, 지금 당장 차관 집무실로 오시오.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관 집무실은 2층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차관 외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국방부 방산획득 본부장과 얼굴을 본 적 없는 한 남자였습니다. 검은 양복에 무표정한 얼굴. 어느 기관 소속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연구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오. 차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알카리마 왕국으로부터 통합 방공 네트워크 시스템 긴급 배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72시간 안에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입니다. 그 시스템에 버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네. 그것을 알면서 배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72시간 안에 버그를 잡겠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재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와 협력하여 실전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는 차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관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준혁은 그 둘 사이에서 무언가 이미 결정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연구원,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시오. 차관이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외교적으로 민감한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 작업은 자칫 대한민국을 이란과의 직접적인 갈등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박준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박연구원, 차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박준혁은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마디 명령으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수진은 이미 눈치를 챈 듯했습니다. 중단하라고 했습니까? 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열었습니다.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하실 겁니까? 박준혁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데이터 파일 분석 시작합시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위 해제, 징계, 최악의 경우 법적 책임. 15년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보다 더 선명하게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72시간이 흘렀을 때 시스템이 없어서 무너지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노트북을 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드와 데이터만이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6시간 뒤 박준혁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화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요. 이 함수, 위협 데이터를 처리하는 루틴인데 러시아 데이터에도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다중 위협이 특정 각도 범위 안에서 동시에 감지될 때 시스템이 분류 기준을 재설정하려고 합니다. 그 재설정 과정에서 처리 대기열이 잠깐 비워지는 겁니다. 그 5초 동안 이수진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박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설정 없이 분류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고정 레이어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2시간이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수진이 반복했습니다. 그 단어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까의 검은 양복 남자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의자 하나를 당겨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2시간이면 된다고 했습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수진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52시간입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이 방에 없었습니다. 그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2시간 안에 완성하십시오. 그 다음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준혁은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수진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진이 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무언가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마스도 국왕이 한국에 요청한 것은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박준혁은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국왕께서는 특정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이란의 다음 공격 목표에 관한 정보입니다. 중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 한마디가 박준혁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서울. 그가 되물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의 방산시설입니다. 이란은 당신의 시스템이 중동에 배치될 경우 자신들의 공격 전략이 무력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배치되기 전에 그 시스템의 개발자와 생산시설을 먼저 제거하려 합니다. 박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명이 한강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국왕께서 처음 요청을 결정하실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국왕께서는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라 한국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당신을 돕는 것이 결국 한국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박준혁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간이 아침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키보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코발렌코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수진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키이우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16시간 후에 인천에 도착합니다. 직접 옵니까? 국왕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이 일은 화상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열었습니다. 우선순위 고정 레이어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수진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박연구원님? 말씀하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박준혁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수진이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서 일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준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는 새로 추가한 우선순위 고정 레이어의 코드를 3번 검토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지는 돌려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합시다.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 준비하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이 보조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패턴을 모델링한 가상 환경이 구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화면 가득 숫자들이 흘렀습니다. 가상의 드론과 미사일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수진도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3초,
5초, 7초. 시스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초. 박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412개의 가상 위협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요격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오류율 제로. 반응 속도 0.27초. 이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이수진이 작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됐습니다. 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한 15년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말신자는 아내였습니다. 박준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일하고 있어. 밥은 먹었어요? 박준혁은 책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빈 커피잔들만 있었습니다. 먹었어. 거짓말. 짧은 침묵. 좀 있으면 집에 갈게.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현장에 가져가야 합니다. 알카리마로.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박준혁이 기다렸습니다. 국방부가 이 시스템의 해외 반출을 공식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코발렌코가 가지고 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무슨 뜻입니까? 이수진이 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뭔가 어두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왕께서 준비한 경로가 있습니다. 외교 채널이 아닌 경로입니다. 하지만 그 경로를 사용하는 순간 박영구 의원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박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코발렌코가 도착하는데 15시간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시스템 안정화 테스트를 더 돌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수진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구 의원님. 박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아직 감사하기 이릅니다. 코발렌코가 도착하고 나서 진짜 문제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15시간 뒤 인천공항에서 내린 올렉산드르 코발렌코는 박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버그를 어떻게 잡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버그가 아닙니다. 박준혁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코발렌코가 말했습니다. 이라는 당신의 시스템을 이미 역설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을 무력화할 대응 코드를 개발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 대응 코드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박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역설계합니까? 이 시스템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코발렌코가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준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외부에서 나갔습니다. 외부. 박준혁이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연구소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이 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박준혁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짐을 끌고 전화를 하고 아이들을 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 짧은 대답이 박준혁의 가심에 박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출구 쪽으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버그 하나를 잡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적을 찾아내고 시스템이 이미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면서도 남은 시간 안에 알카리마에 시스템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37시간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인천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것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오는 이란의 위협보다 안에서 자라난 배신이 더 무서웠습니다. 모든 것이 박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37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37시간. 그 숫자가 박준혁의 머릿속에서 시계처럼 째깍거렸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코발렌코를 바라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 특유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박준혁이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피로함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전쟁을 너무 오래 곁에서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눈빛. 내부 유출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코발렌코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박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직접 접근 권한은 6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코발렌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6명의 접속 기록을 뽑아야 합니다. 특히 지난 4개월간의 기록을 이란이 역설계를 시작한 시점과 맞춰보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수진이 앞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이미 요청해 두었습니다. 연구소 서버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혁은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버그를 잡는 동안 그녀는 다른 전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연구원님이 버그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았다면 어느 쪽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박준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차가 연구소 건물 지하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세 사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준혁이 앞장섰습니다. 그가 이 건물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모든 복도를 알고 있었고 모든 계단을 알고 있었으며 모든 서버실의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버실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이수진이 반대하려 했습니다. 박준혁이 막았습니다. 내부 사람이라면 낯선 얼굴을 보는 순간 눈치챕니다. 제가 혼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코발렌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들어가겠습니다. 박준혁은 보안 카드를 대고 서버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공기와 함께 서버들의 작동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버 관리자 김태성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준혁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연구원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박준혁은 자연스럽게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접속기로 뽑아달라고 했죠. 직접 확인하려고요. 김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준혁은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김태성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준혁은 빠르게 훑었습니다. 6명의 접속 기록, 날짜, 시간, 접속 위치, 다운로드 파일 목록. 거기서 그는 발견했습니다. 2개월 전 새벽 2시 14분 연구소 외부 IP에서 접속, 다운로드된 파일 목록 중에 시스템 핵심 알고리즘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접속 계정은 선임연구원 정우진이었습니다. 박준혁은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김태성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수진과 코발렌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정우진입니다. 이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박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구소 내부 위치 확인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모든 연구원의 보안카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3층 회의실입니다. 코발렌코가 말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까? 박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우진. 함께 팀을 꾸린 지 8년이었습니다. 야근을 함께 했고 실패를 함께 했고 성과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잡으면 이란이 눈치챕니다. 우리가 내부 유출을 알았다는 것을. 그러면 이란이 대응 코드 완성을 서두를 겁니다. 코발렌코가 눈빛을 빛냈습니다. 여기용합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흘립니다. 정우진을 통해서 이란이 우리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대응 코드를 개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대응 코드는 쓸모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은 온전히 작동합니다. 세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코발렌코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무섭군요. 박준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박준혁이 직접 정우진에게 접근하여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 중 하나를 수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새로운 위협 분류 방식을 도입했고 기존의 각도 기반 분류 체계를 폐기했다고. 정우진은 그 정보를 그날 밤 이란 측 연락책에게 전달할 것이고 이란의 개발팀은 쓸모없는 방향으로 대응 코드를 수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박준혁이 정우진의 얼굴을 보면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8년을 함께한 동료의 얼굴을 보면서 3층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정우진은 혼자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준혁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형,
그 한마디가 박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리즘 수정했어. 각도 기반 분류 체계 버렸고 새로 짠 레이어가 훨씬 잘 돌아가더라고. 정우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놓쳤을 흔들림이었습니다. 오, 그래요? 잘 됐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현장 배치 단계야.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어요, 형. 박준혁은 일어서면서 정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도 고생했어. 회의실을 나오면서 박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정우진의 외부 연락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수진이 미리 심어둔 모니터링 시스템이 그것을 잡아냈습니다. 정우진은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란 측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게임이 뒤집혔습니다. 남은 시간은 24시간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시스템의 마지막 안정화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12번. 12번 모두 완벽했습니다. 오류율 제로. 반응 속도 0.27초. 동시 처리 위협 최대 520개. 코발렌코가 결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에도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박준혁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야기합시다. 코발렌코가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좋군요. 시스템은 외교 채널이 아닌 경로로 알카리마로 이전되었습니다. 알마스드 국왕이 준비한 그 경로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통한 비공식 군사협력 루트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란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고 한국의 시스템이 그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카리마. 현지에서 시스템을 직접 구동한 것은 박준혁이었습니다. 이수진과 코발렌코가 함께했습니다. 현지 기술팀과의 연동에 16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고 장비 호환 문제가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현지 전력 시스템의 불안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배치 완료. 시각은 마감 시한보다 3시간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공격은 예고된 대로 왔습니다. 270개의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동시에 날아들었습니다. 박준혁은 시스템 운용센터 안에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위협이 분류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요격 자산이 배치되었습니다. 0.27초 방공망이 작동했습니다. 270기 중 253기가 격추되었습니다. 나머지 17기는 목표물에서 벗어난 지점에 낙탄했습니다. 인명 피해 없음, 기반시설 피해 없음, 운영센터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가장 큰 함성이었습니다. 알마스드 국왕이 박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떨림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박준혁의 옆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이제 비밀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국왕이 처음부터 한국을 원했던 진짜 이유. 이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국왕께서는 27년 전 한국에서 유학하셨습니다. 공학도였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교수님께 배우셨는데 그분이 늘 하신 말씀이 있었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기술은 힘이 아니다. 기술은 책임이다. 박준혁은 그 말을 가슴속에서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그 교수님이 누구입니까? 이수진이 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혁 연구원님의 아버지입니다. 박준혁은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인우 교수. 25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공학윤리를 가르치셨던 그분이 27년 전 젊은 왕자에게 남긴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준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영센터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하얀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왕께서는 그 교수님의 아들이 만든 시스템이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처음부터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해도 당신을 선택하신 겁니다. 박준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코발렌코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훌륭한 교수였군요. 박준혁이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발렌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훌륭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란의 파상 공격은 알카리마에서 좌절된 뒤
급격히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란이 자신들의 공격이 막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어떻게 막혔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대응 코드는 정우진을 통해 흘러간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코드였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전 실패의 책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란의 군사적 압박이 중동 전역에서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마스드 국왕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란과의 비공개 대화 채널을 열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대화로. 한국 정부는 뒤늦게 이 모든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박준혁에 대한 징계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논의는 알-마수드 국왕의 공식 서한 하나로 잠잠해졌습니다. 국왕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박준혁의 행동이 중동의 수천 명을 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신이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징계는 없었습니다. 대신 훈장이 왔습니다. 박준혁은 훈장 수여식에서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그보다 사흘 전 연구소 서랍 속에서 찾아낸 아버지의 낡은 노트 한 권에서였습니다. 27년 전 아버지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쓴 노트였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술은 힘이 아니다. 기술은 책임이다. 그리고 책임은 두려움보다 강하다. 박준혁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고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코발렌코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날 밤 그는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키이우로 오십시오. 우크라이나에도 당신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십시오. 코발렌코가 웃었습니다. 이수진은 남았습니다. 그녀는 알카리마 왕국 주한 대사관의 공식 연락관으로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박준혁과는 가끔 연구소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우진은 조용히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법적 처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준혁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쓰던 책상 서랍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처음 시스템 설계를 시작하던 날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세상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도 복잡했습니다. 그 복잡함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불완전하게 시작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서울의 밤은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이제 그 불빛들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매일도, 그 다음 날도. 기술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줄의 코드로부터